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깊은 산골짜기 사람도 드문 그곳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 집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 윤수련과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수련의 집안은 한때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가문이었으나 아버지 윤상도 대감이 억울한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타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 뒤늦게 신원은 복권되었지만 남은 것은 빚더미와 쓰디쓴 추억뿐이었다. 모녀는 더 이상 한양에 발붙일 수 없어 산을 넘어 이 외진 곳으로 숨어들었다. 수련은 곱디고 온 양반가 처녀였으나 이제는 직접 집신을 삼고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장터 한켠 눈부신 햇살 아래 수련은 집신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아이고, 저리도 고운 처녀가 아직 혼인을 못했단 말인가. 글쎄 말이오. 옛날에 부잣집 도련님이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더군. 허허, 저런 여인은 아무나 넘볼 수 없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수련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집신을 접어 짐을 꾸리고 집으로 향했다. 찬기를 타고 초가집이 보일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던 어머니가 수련을 맞았다. 수련아, 너도 이젠 좋은 배필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삼켰다. 그러나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작은 등불 아래 수련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퍼지는 달빛, 세상의 소라는 멀어져 가고 오로지 정막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 무렵 마을에 악명 높은 부자 양반 한태상이 있었다. 한태상은 넓은 땅을 거느리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었다.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으나 나이가 들도록 아들을 얻지 못한 그는 젊고 곱디고 온 처녀들을 돈과 힘으로 사들이는 악행을 일삼았다. 장터에서 한태상은 수련을 처음 보았다. 우리 마을에 저리 고운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쩍였다. 수련이 집신을 정리하는 모습조차 한태상의 눈에는 더없이 유염하게 비쳤다. 내 손에 들어와야겠다. 그날 이후 한태상은 수련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장터에서, 길목에서, 심지어 초가집 주변까지. 어느 날 수련이 집신을 팔고 있을 때 한태상은 의도적으로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집신이 참 곱구나. 내 손끝에서 만들어져 그런가 더욱 곱게 빛나는구나. 수련은 깎듯이 그러나 차갑게 대꾸했다. 필요하시다면 사가십시오. 아니시면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 비켜주시지요. 한태상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집신 따위보다 자네와 술잔을 나누고 싶은데 어찌하겠나? 수련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런 말씀, 양반댁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태상의 입꼬리가 일그러졌다. 수련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초가집 마당에 낯선 진보다리가 놓여 있었다. 값비싼 비단, 약재, 반찬거리. 수련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것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낯선 친척이 찾아왔다. 예정에 보답하고 싶다 하여 남기고 갔다. 수련은 단박에 거짓을 느꼈다. 우리에겐 그런 친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말하려 들지 않았다. 다음 날 수련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장터에 나갔다.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른 소문은 이미 번져 있었다. 이수련이 곧 한태상 대감의 첩이 된다더라. 허허. 고운 얼굴도 돈 앞엔 어쩔 수 없지. 수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어젯밤 초가집에 놓인 진보따리들, 어머니의 불편한 눈빛,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수련은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련아, 우린 너무 가난하다. 너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수련은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이건 제 삶입니다. 그날 밤 수련은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이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집신 몇 켤레, 약간의 마른 쌀을 챙겼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한태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수련이 달아났다. 찾아라. 당장 끌어와라. 그는 사내들을 풀어 수련을 찾아 나섰다. 산길, 수련은 헐떡이며 달렸다. 옷자락은 나뭇가지에 찢기고 다른 돌에 채여 피가 났다. 뒤에서는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있다. 수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무겁고 힘찬 발걸음이 다가왔다. 놈들아, 거기서 멈추지 못할까? 산속을 누비던 사내 강도현이었다. 도현은 거친 몽둥이를 들고 사내들에게 달려들었다. 한 사내가 도현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도현은 재빠르게 몸을 틀어 피하고 몽둥이로 사내의 손목을 내리쳤다. 또 다른 사내가 달려들었지만 도현은 주먹으로 턱을 찍어 눕혀버렸다. 수련은 떨리는 몸을 움켜쥐며 숲 가장자리에 몸을 숨겼다. 피비린내, 숨소리, 땀 냄새, 모든 것이 뒤엉킨 그 순간 도현이 다가와 그녀를 감쌌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수련은 벗어난 짐승처럼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의 숲을 뚫고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태상은 결코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초가집 안, 허기진 숨을 몰아쉬며 수련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도연은 낡은 문짝을 다시 걸어 잠그며 돌아섰다. 아씨, 너무 놀라셨지요.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수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곁을 지키겠소. 수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둘은 잘 알고 있었다. 한태상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이틀 후 마을 한복판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윤수련을 찾는다. 관하로 데려가라는 대감님의 명이시다. 수련과 도연은 숨죽였다. 초가집 뒤로 몰래 빠져나와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숲속, 동굴, 춥고 눅눅한 바닥 위에 얇은 옷을 두른 제 수련은 몸을 웅크렸다.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견뎌야 합니다. 버티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식량은 바닥났고 몸은 점점 지쳐갔다. 밤이 깊어갈 무렵 멀리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 포졸들이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아씨, 더는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선 아씨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어머님도 모셔오겠습니다. 수련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수련과 도연은 안개 자욱한 산길을 타고 도망쳤다. 그러나 한태상의 포졸들은 이미 길목을 막고 있었다. 거기 서라. 도연은 수련의 손을 움켜쥐고 전력 질주했다. 비탈진 산길을 달리다 수련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아! 도연은 재빨리 수련을 일으켜 세웠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숲 건너편에서 낡은 활을 든 한 사내가 나타났다. 이쪽이요. 낯선 노인의 외침에 도연과 수련은 망설일 틈 없이 그쪽으로 달렸다. 노인은 숲 깊은 곳 비밀 통로로 그들을 이끌었다. 통로 끝 작은 움막 안. 나는 정진목이라 하오. 이 마을에서 한태상에게 빼앗긴 자요. 정말이십니까? 예, 나처럼 당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오. 정진목은 낡은 가죽 꾸러미를 풀어 보였다. 그 안에는 한태상의 비리를 기록한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한태상을 끌어낼 수 있어. 수련과 도연은 숨을 죽였다. 희망의 불씨가 작지만 뜨겁게 타올랐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드러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오. 이틀 후 도연은 밤을 틈타 장터로 향했다. 수련은 움막에 남아 조용히 숨었다. 도연은 비밀리에 장터의 서생들을 접촉했다. 그들은 한태상의 횡포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러나 한태상은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들끓는구나. 모조리 잡아들여라. 포졸들과 사내들이 장터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밤, 수련이 숨어있던 움막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다. 수련은 겨우 창틀을 넘어 달아났지만 벌판 한가운데서 포위당했다. 죽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오거라. 수련은 발 뒤꿈치를 들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허공을 가르며 날아든 돌멩이. 아씨, 이쪽이요. 도연은 불쑥 나타나 수련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며 숲으로 사라졌다. 숲속 깊은 곳,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 도현님, 계속 도망만 다녀야 합니까? 아닙니다. 곧 끝낼 수 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정진목 노인이 준 장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장터는 어수선했다. 포졸들이 북을 치며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한태상의 사내들이 여기저기에서 위협적으로 칼자루를 두드렸다.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들여라. 장터 상인들은 얼굴을 굳히고 물건을 챙겼다. 누구도 감히 한태상에 맞서지 못했다. 한편 강도현과 윤수련은 장터 끄트머리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씨, 잠시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도현님, 조심하십시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터 뒷길로 몸을 숨겼다. 수련은 움츠린 채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거친 손이 덮쳐왔다. 여기 한 명 잡았다. 수련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끌려갔다. 포졸들은 그녀를 장터 한복판으로 끌어냈다. 장터, 중앙, 말을 타고 등장한 한태상이 사람들 위로 군림했다. 허허, 윤수련 아씨, 이젠 너는 도망칠 곳이 없겠구려. 한태상 대감, 어찌 이런 짓을 서슴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보구나. 곱게 나를 따라오면 내 어미도 살고 너도 살 것이다. 수련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보아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도연은 낡은 장부를 높이 들고 있었다. 여기 한태상이 수년 동안 백성들을 등쳐온 죄상이 기록되어 있다. 순식간에 장터가 술렁였다. 뭐라고? 정말이요? 보아라!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조작하고 양반 행세를 하며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간 죄상이 모두 여기에 적혀 있다. 한태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 다물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장터 상인들이 가로막았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한태상 같은 자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한다. 군중은 점점 불길처럼 번졌다. 포졸들 중 일부는 주저했다. 누구든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한태상은 이를 갈았다. 좋다. 죽음을 택했구나. 그는 호위병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죽여라. 호위병들이 칼을 빼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장터 뒷길에서 관군들이 몰려왔다. 관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고함쳤다. 모두 무기 내려놔라. 사령관님, 이 장부를 보십시오. 한태상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령관은 장부를 펼쳤다. 눈이 번뜩였다. 한태상, 너를 왕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유린한 죄로 체포한다. 한태상은 울부짖었다. 나는 억울하오. 이것은 모함이오. 그러나 관군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태상을 결박했다. 군중은 환호했다. 장터에는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풀려나듯 숨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수련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다. 강도연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아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장터를 물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자유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마을 어귀 한태상이 끌려간 뒤 마을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갔다. 장터 상인들은 다시 웃으며 장사를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초가집 마당. 강도연은 나무 토막을 깎으며 앉아 있었다. 수련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도현님, 예. 아씨, 이제 저희도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가집 뒤편 푸르른 들판 너머로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다. 고난도 슬픔도 모두 지나갔다. 앞으로의 길이 험하더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강한 힘이었다. 한태상이 관하로 끌려간 뒤 마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되살아났고 상인들은 오랜만에 활기차게 물건을 펼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초가집 마루. 아씨, 요즘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태상의 수하들이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 없소.
실제로 장터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사고가 이어졌다. 상인들의 짐이 사라지고 장터에 놓인 곡식자루에 불이 나고 밤마다 창고가 털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한태상의 잔당들이 벌이는 짓 아니겠소? 대감이 잡혀가도 뿌리까지 덮지 않으면 끝이 아니지. 수련과 도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장터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예. 아씨, 그렇지 않고는 다시 이 마을이 무너질 것이오. 수련은 직접 장터 중간에 올라섰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이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좋은 말은 알겠는데 우린 목숨이 하나뿐이오. 누가 우리를 지켜준답니까? 수련은 굳은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강도연은 장터 순찰을 돌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어두운 골목, 낯선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이번엔 곡식창고를 불태워버리자. 그래야 놈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접을 테니까. 도연은 조용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곧장 수련에게 달려갔다. 초가지 반. 아씨, 확실합니다. 한태상의 잔당들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먼저 손 써야겠군요. 수련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밤, 수련과 도연은 몇몇 믿을 만한 상인들과 함께 장터 주변을 몰래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에 불을 지르려는 건달들을 붙잡았다. 이놈들 꼼짝 마라. 짧은 격투 끝에 건달들은 포박되었다. 그들은 곧 관하로 넘겨졌다. 사령관은 불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놈들, 아직도 한태상의 꿈을 꾸는구나. 형틀에 묶어놓고 다스려주마. 그날 이후 장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련과 도연을 바라보았다. 수련 아씨가 아니었다면 우린 또 무너졌을 거야. 이젠 우리 손으로 장터를 지켜야지. 수련은 미소 지었다. 그러나 진짜 큰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초여름, 어느 날 마을로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도착했다. 관찰사 최익현. 겉으로는 깔끔한 선비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교활하게 번득였다. 이곳은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구나. 장터 세금도 바로잡아야겠고 무허가 장사치들은 정리해야겠구나. 장터 회관. 최익현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엄포를 놓았다. 새로 세운 장터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행위를 금하겠다. 규약이란 이름 아래 터무니없는 세금과 부당한 뇌물 요구가 숨겨져 있었다. 수련과 도연은 분노했다. 겨우 다시 일어선 마을을 또다시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아씨, 이대로 놔두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한태상 같은 거칠고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최익현은 법과 명분을 앞세워 백성들을 죄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상인들은 가판을 걷어차이고 여자들은 세금 대신 잡혀가 고된 노역을 당했다. 초가집. 수련은 고민에 빠졌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장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수련은 최익현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에 불안이 스쳤다. 부패한 권력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새로운 자 또한 믿을 수 있을까? 문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져야 했던 아버지 윤상도 대감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련은 결심했다. 저희 아버지 윤상도 대감의 억울한 죽음, 그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아씨, 수련은 눈을 빛냈다. 그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초여름, 마을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새 관찰사 최익현이 부임한 이후 상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관가에 끌려가 벌을 받았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나올 때조차도 부모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두려워했다. 초가집 마루. 수련은 거칠게 바느질을 끊었다. 도현님, 그 사람은 한태상보다 더 교활합니다. 예. 아씨, 겉으로는 법을 들이밀고 속으로는 백성들을 말라 죽이고 있어. 며칠 밤, 수련은 마루에 걸터 앉아 다시 아버지 윤상도 대감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와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아씨, 결심하셨습니까?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남긴 마지막 서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비단에 쌓인 짧은 서찰 하나가 있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다.
윤상도는 무죄다. 진실을 아는 자는 한성판윤 박문석과 관찰사 조기훈이다. 주련의 눈이 번뜩였다. 조기훈, 지금 관찰사 최익현의 스승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과거 아버지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초가집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주련은 서찰을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주련과 도연은 장터 한복판으로 나섰다. 그들은 대낮 모든 상인과 백성들 앞에서 외쳤다. 이곳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진정한 죄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을 억압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관찰사 최익현의 수하들이 몰려왔다. 모두 물러서라. 수련 아씨를 체포하라. 강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감히 백성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가? 주먹질이 오갔고 장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날 밤 주련과 도연은 숲속 폐허가 된 초가집에 몸을 숨겼다. 달빛이 흐릿했다. 우리가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련은 결심했다. 한성으로 가야 합니다.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한성까지는 험난한 길입니다. 아씨,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떠날 채비를 했다. 식량은 말린 고구마 2봉지, 물은 달랑 항아리 하나, 길은 험하고 한성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했다. 숲을 넘어 강을 건너 험한 산길을 오르며 주련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았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파를 발견했을 때 주련은 주저없이 달려가 물을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수련을 붙잡았다. 조심하거라. 아씨. 관찰사 최익현은 단순한 자가 아니다. 한성에도 그의 손이 뻗쳐 있다. 주련과 도연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씨, 우리는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련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튿날 주련 일행은 마침내 한성의 성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관찰사의 명이다. 무허가자는 입성할 수 없다. 주련은 손에 쥔 아버지의 서찰을 꼭 움켜쥐었다. 아버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성의 성문 앞 주련과 도연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문을 지키는 군사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이곳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문지기들은 말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창을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길을 재촉하던 행인들조차 주련과 도연을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성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주련은 움켜쥔 손을 천천히 풀었다. 바스락거리는 서찰의 감촉이 손바닥을 간지렸다. 그녀는 아버지 윤상도 대감의 이름을 걸고 다시 걸어가야 했다. 고개를 들고 성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관찰사 대감에게 전해주십시오. 윤상도 대감의 유지를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문지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주련은 다시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군사 하나가 문틈으로 안쪽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곧 무거운 쇠문의 일부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좁은 틈새 사이로 차가운 눈빛의 관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윤상도 대감의 따님이라. 허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는가? 주련은 관리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도연이 조심스레 그녀 옆에 다가섰다. 주련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가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련을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허나 세상은 정의 하나로 움직이지 않지. 내 따위가 무엇을 한다고? 주련은 품속에서 바랜 서찰을 꺼냈다. 그 순간 관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이 서찰에는 과거 관찰사 조기훈과 박문석이 짜고 친모함의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왕께 직접 올릴 것입니다. 문득 주변 군사들의 긴장이 퍼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경계했다. 따라오라. 짧은 말과 함께 주련과 도연은 무거운 성문 틈을 지나 한성 내부로 발을 들였다. 한성 안은 외부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잘 다져진 흙길, 늘어선 기와집들, 곱게 차려입은 양반들이 유리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호화로움 이면에는
차가운 시선과 계급의 벽이 엄연히 존재했다. 수련은 그 틈을 뚫어야 했다. 그들은 관청 앞에 도착했다. 검은 갓을 쓴 사또가 건물 안에서 나오더니 수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윤상도 대감의 딸이라. 피는 속일 수 없군. 수련은 단호히 말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 믿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이곳은 정의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잠시 뒤 수련은 관청 안쪽 진정서를 접수하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 좁은 방 한가운데 낡은 나무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수많은 억울한 백성들의 진정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수련은 숨을 고르고 아버지의 서찰과 함께 자신의 상소문을 작성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다. 밖에서는 도연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흐려지고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련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봉인된 상소문이 들려 있었다. 끝났습니까, 아씨? 아직 아닙니다. 이것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련은 단단한 눈빛으로 성 안을 바라보았다. 한 성은 거대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벽을 부수려는 작은 손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소문을 접수한 날 밤, 한 성에는 장대비가 내렸다. 굵은 빗방울이 기와를 때리며 도시 전체를 묵직한 웅성거림처럼 덮어버렸다. 수련과 도연은 성밖 작은 주막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낡은 주막은 비에 젖은 사람들의 한숨과 체념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도연은 마른 짚으로 된 자리 위에 녹슨 솥단지를 덮어놓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서 수련은 젖은 치마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아씨, 이제 곧 왕께서 이 서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제거하려는 자들이 먼저 다가오겠지요.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바랜 서찰을 가슴팍 깊숙이 다시 숨겼다. 서찰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알리는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 된다는 것을. 밖에서는 구겨진 삿갓을 쓴 사내들이 주막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들개처럼 주막 안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아씨, 곧 움직여야 합니다. 예, 길이 막혀도 반드시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밤 수련과 도연은 주막 뒷길을 타고 한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성 안거리는 젖어 있었고 길모퉁이마다 군사들이 서 있었다. 수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곧장 체포될 터였다. 정안 깊숙한 곳, 왕궁 외곽 근처의 작은 건물, 창소 접수청이라 불리는 그곳은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목소리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무덤 같은 장소였다. 수련은 천천히 건물 앞으로 다가갔다.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무덤덤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수련을 가로막았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련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앞서 나서고 수련이 조심스레 따라갔다. 창소 접수청 안은 적막했다. 물에 젖은 나무 냄새와 묵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탁자 뒤에 앉아있는 관리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 싸늘했다. 무슨 용건인가? 상소를 올리러 왔습니다. 수련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소매 안에서 봉인된 상소문을 꺼냈다. 그 순간 관리의 눈빛이 번쩍였다. 잠깐, 내가 윤상도 대감의 핏줄이더냐?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상소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관리의 손이 망설임 없이 상소문을 낚아챘다. 윤상도 대감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쓸데없이 과거를 끄집어내려 하지 마라. 수련은 가만히 관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는 권력에 순응한 자의 눈이었다. 억울한 죽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리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상소문은 접수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수련과 도현은 한성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된 것이었다. 정문 밖 작은 골목, 도연은 등을 굽히고 숨을 죽였다. 우릴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은 뒤를 돌아보았다. 좁은 골목길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날 밤 주련과 도연은 성한 작은 여관에 몸을 숨겼다. 창문은 빗방울에 덮여 뿌옇게 변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주련은 침착하게 서랍 안에서 두 번째 복사본 상소문을 꺼냈다. 혹시 상소문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씨,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새벽 창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주련은 숨을 죽였다. 여관 주변을 돌던 검은 옷 사내들은 곧 관군들과 함께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걸렸소. 주련은 빠르게 결단했다. 뒷문으로. 둘은 문득 몸을 낮추고 뒤편 작은 창고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골목은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그들은 미끄러지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결의가 발밑에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끝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거기에는 옛날 수련 아버지를 따랐던 노인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내 부친을 위해 내가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 주련은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새벽녘 주련과 도연 그리고 노인은 성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다. 한성은 거대한 짐승 같았다. 숨을 죽이고 꿈틀대며 자신을 해치려는 작은 존재들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노인은 수련을 좁은 골목 어기로 이끌었다. 이 골목을 지나면 왕궁 외곽의 작은 문으로 갈 수 있다. 그 문은 평소엔 닫혀 있으나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하인들이 들락거리는 시간에 잠깐 열린다. 주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틈을 노려야겠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벽빛이 조금씩 골목에 스며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차가운 이슬이 발끝을 적셨다. 그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왕궁 외곽 후문 몇몇 하인들이 물동이와 음식을 들고 오가고 있었다. 문은 잠시 열리고 곧 다시 닫혔다. 주련은 숨을 죽였다. 지금입니다. 도연과 수련은 재빨리 움직였다. 몸을 낮추고 하인들 사이에 섞여 숨을 죽이며 문틈을 통과했다. 왕궁 뒷마당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멀리 휘장을 친 높은 건물 너머로 왕의 거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과 수십 명의 경비병을 지나야 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각오한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담벼락을 따라 움직였다. 도연은 집단을 들고 오가던 하인의 틈을 타 주련을 가려주었고 주련은 치마 끝을 움켜쥐고 발소리를 죽였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다. 경비 하나가 그들을 발견했다. 거기 누구냐? 짧은 침묵. 도연은 재빠르게 수련을 뒤로 밀치고 경비에게 달려들었다. 묵직한 주먹이 경비의 턱을 강타했다. 아씨, 어서 가십시오. 수련은 망설이지 않고 뛰었다. 도연은 다른 경비들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싸우며 수련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수련은 좁은 복도를 따라 왕의 거처로 향했다. 휘청이는 숨소리, 떨리는 발끝.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서찰과 자신의 상소문이 꽉 쥐어져 있었다. 왕의 거처 앞 마지막 문, 2명의 호위무사가 서 있었다. 수련은 숨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섰다. 윤상도 대감의 딸 윤수련입니다. 왕께 진정서를 올리러 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은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 순간 안쪽에서 명령이 들렸다. 들여보내라. 문이 열렸다. 수련은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갔다. 왕은 은은한 비단 차림에 묵직한 눈빛을 지닌 중년의 사내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상소문이 쌓여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수련이 들고 온 그것만큼 무겁지 않았다. 왕은 손짓했다. 내가 윤상도 대감의 딸이라 하였느냐? 수련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상소문을 올렸다. 예, 전하.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왕은 상소문을 받아 펼쳤다. 조용한 방 안에 젖찰이 넘어가는 소리만 울렸다. 수련은 숨을 죽이고 왕을 바라보았다.
왕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상도 대감의 일은 오래도록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노라. 주련의 눈이 커졌다. 왕은 서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아비의 억울함은 오늘 여기서 씻어내야 할 것이다. 순간 주련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명령을 내렸다. 관찰사 최익현을 즉시 소환하라. 조기윤 또한 잡아들여라. 한성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엔 권력자들의 목에 칼이 겨누어진 소란이었다. 정문 밖 도연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꺾이지 않고 주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문이 열리고 주련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도연은 다급히 달려갔다. 아씨! 주련은 미소 지었다. 이겼습니다. 한성의 하늘은 밤새도록 빛났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작은 승리의 빛이었다. 주련과 도연이 성문을 나섰을 때 한성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왕의 명이 떨어진 후 관군들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관찰사 최익현은 한밤중에 관아에서 끌려 나왔다. 머리에 쓴 가슴 벗겨지고 화려하던 관복은 진흙에 젖어 있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는 저를 모함하는 음모입니다. 그러나 관군들은 냉정했다. 폐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다. 감히 발뺌하지 마라. 최익현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주련의 이름을 저주처럼 중얼거렸다.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 과거 윤상도 대감을 함정에 빠뜨렸던 조기윤 역시 포박당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놈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감히 나를! 그러나 그의 외침은 텅 빈 골목을 메아리치다 쓸쓸히 사라졌다. 왕궁 안 죄인들이 끌려오고 있었다. 주련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긴 시간 숨죽여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왕은 조정 신하들 앞에서 직접 선언했다. 윤상도 대감은 무죄이다.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릴 것이다. 그날 조정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침묵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으며 어떤 이는 조용히 수련을 향해 경의를 표했다. 수련은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패한 세상은 한두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바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정문 앞 수련과 도연은 다시 길을 나섰다. 고요한 새벽길. 어디론가 향하는 발자국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수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흩어진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아씨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이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장골 마을. 수련과 도연은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어린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수련은 이 작은 기적 같은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장터 한복판, 수련은 작고 소박한 가게를 열었다. 직접 지은 집신, 손수 만든 바느질품들, 따뜻한 미소가 함께 팔렸다. 도연은 매일 새벽이면 장터 입구를 돌보며 상인들을 지켰다. 어느 날 장터 어귀에서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수련아 씨와 강도연 머슴이 곧 혼례를 올린다더군. 허허, 참 보기 좋은 일이야. 초가집, 수련은 수줍게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연님, 정말 괜찮습니까? 아씨, 이 목숨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씨의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가만히 웃었다. 본래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흰 천으로 장식한 초가집 앞마당은 햇살에 반짝였고 꽃잎이 흩날렸다. 수련은 단아한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나섰다.
도연은 깨끗한 한복 차림으로 주련 앞에 섰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긴 시간,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견뎌온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줄에도 화려한 행렬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혼례였다. 주련과 도연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초가집 안에는 부드러운 등불만이 은은히 타올랐다. 바람은 잠잠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주련은 등불 아래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맙습니다. 도연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씨.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밤을 맞이했다. 세상이 다시 어둠에 휩싸이는 날이 오더라도 이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걸을 것이다. 고난을 이겨낸 사랑은 그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초가집 앞 따사로운 햇살이 기와 끝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봄은 어느새 마을 골목골목을 물들였다. 찰랑거리는 바람이 장터의 깃발을 흔들고 가끔씩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련은 마당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도연이 작은 목재를 다듬으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도연님, 그건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어 수련을 바라보았다. 작은 선반입니다. 아씨의 바느질 솜씨를 놓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소. 수련은 조용히 웃었다.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수련과 도연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장인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수련 아씨? 도현 머슴! 오늘도 보기 좋구만요. 어여쁜 신혼티가 팍팍 납니다 그려. 수련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 곁을 든든히 지켰다. 장터에는 이제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억지 세금은 사라졌고 부당한 관섭은 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모여 장터를 지키고 서로를 도왔다. 작지만 단단한 변화였다. 그 모든 시작은 수련과 도연 그리고 그들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늦봄 저녁, 수련과 도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잔치를 열었다. 장터 한복판에 나무로 만든 무대를 세우고 아이들은 북을 두드리며 뛰어다녔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도연은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초가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빛이 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수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이제는 아씨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할. 수련은 조용히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마을 어귀로 작은 행렬이 다가왔다. 왕실에서 파견된 사신이었다. 그들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다. 수련과 도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장터 한가운데 모였다. 자신이 조서를 펼쳤다. 윤수련 아씨와 강도현은 마을의 안녕과 백성의 평화를 위해 공을 세웠다. 이에 포상하고 이름을 높여 기록하노라.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련은 당황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녀를 둘러쌌다. 아씨야말로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지요. 수련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그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자랑스러우십니다. 아씨. 수련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오고 가을이 찾아왔다. 수련과 도연은 초가집을 조금 더 넓혔다. 작은 울타리를 세우고 텃밭을 일구었다. 봄마다 새싹이 올라왔고 가을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익었다. 어느 날 수련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도연은 그 옆에서 어설프게 젖병을 들고 있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우릴 보고 웃는군요. 아씨.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지킨 이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초가집 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따뜻한 등불 아래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작은 불꽃처럼 끈질기고 따스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련과 도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다. 고난을 이겨낸 사랑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장터를 가득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청년들의 우렁찬 인사로 바뀌었다. 초가집 울타리 안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작물이 풍성히 자라났고 장터에는 매년 새로운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수련은 마당가의 작은 정원을 가꾸었다. 붉은 동백꽃과 하얀 매화나무가 가지를 뻗으며 어우러졌고 그 옆으로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았다. 도연은 변함없이 장터를 지켰다. 새로운 이들을 보듬고 마을 사람들과 울력을 하며 장터를 튼튼하게 만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먼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단골 작은 마을에서 모든 것을 잃고 시작했던 한 여인과 한 머슴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결국 마을을,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을 지켜냈노라.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그리고 초가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아, 그런데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련아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이지요. 수련의 어머니는 수련과 도연이 한성으로 떠난 그날 이후로도 조용히 산골 초가집에 남아 계셨습니다. 혼자 남은 삶이 외롭지 않았느냐고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매일 마당과 텃밭을 일구고 수련이 남겨둔 바느질거리로 소일을 하며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가끔은 장터를 오가는 이웃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들꽃을 꺾어 방 한켠에 꽂아두며 웃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수련아,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너답게 빛나거라. 수련과 도연이 모든 고난을 딛고 마을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오랜만에 찾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번진 미소는 그 무엇보다 따스했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럽고 한없이 든든한 어머니는 말없이 수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품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련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자한 노모로 불리며 평온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자주 초가집 마당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햇살처럼 고운 미소를 지으셨지요.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